네, 지금 시각 3시 43분 28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조프로의 경제TV 코너입니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 전화 연결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네, 먼저 오늘 증시 마감 상황부터 좀 전해주시죠. 오늘 코스피가 약보합 정도, 그러니까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반등했지만 여전히 잠시 뒤에 말씀드릴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고요. 또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을 계속 짓누르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마감을 앞두고는 상승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0.05% 그러니까 강보합 정도로 2759.2로 장을 마쳤는데요. 개인이 매수세를 보인 게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이 오늘 한 2,500억 원가량을 순매수했고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이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코스닥은 0.54% 오른 952.47로 장을 종료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눈에 띄는 종목 가운데 하나가 쌍방울 그룹주였습니다. 최근에 쌍용차 인수 추진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쌍용차의 가치나 인수에 들어가는 자금 같은 걸 고려했을 때 호재인가 이런 것들이 약간 의문이긴 한데요. 네. 어쨌든 최근에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쌍방울은 오늘 급락 뒤에 급등세로 돌아갔다가 결국에 다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결국에는 6%가량 빠졌고요. 광림도 급등하다가 결국에는 10% 넘게 급락세로 마쳤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도 비슷한 흐름이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M&A 같은 소식에는 인수할 회사의 가치 그리고 인수 자금 같은 거를 좀 면밀하게 살펴서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시 상황 먼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리고 어제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조태현 기자가 오늘 발표가 나오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소식을 전해주겠다고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4%대 상승률을 결국 보였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물가 이야기 자꾸 하면은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서 부담이 되긴 하는데, 네. 워낙 많이 올랐고 중요한 뉴스라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게 됐는데요. 통계청이 오늘 오전에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1년 전보다 4.21% 올랐어요. 지난해 10월에 3%대로 올라선 뒤에 5개월 연속 3%대 이렇게 계속 고물가 상황을 이어가다가 이번에는 아예 4% 선마저 넘어섰습니다. 네. 4%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건 지난 2011년 12월 이후에 10년 3개월 만의 일입니다. 역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국제 유가의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석유류가 전반적으로 31.2%나 급등한 영향이 컸습니다. 네. 휘발유와 자동차용 LPG 모두 급등했는데요. 근데 눈에 띄는 게 경유입니다. 경유가 전체 석유류보다 더 많이 올라서 무려 37.9%나 올랐습니다. 네. 이 경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가벼울 경자를 쓰는데요. 원유를 증류할 때 등유 다음으로 분리되는 물질입니다. 중유보다 밀도가 낮아서 경유라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가장 가벼운 기름은 아니고요. 휘발유나 나프타, 등유보다는 밀도가 높은 편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휘발유보다 열 효율이 뛰어나고 불에 쉽게 붙지 않아서 폭발 위험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물차나 선박 같은 곳, 힘도 좋아야 되고 안전해야 되는 이런 곳에 많이 사용하는 편이고요. 네. 반면에 불이 잘 붙지 않으니까 불안전 연소가 자주 일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경유 엔진의 특성상 오염물질의 배출도 더 많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가격이 왜 오르냐? 최근에 탈탄소 기조 때문에 유럽 정유사들이 정제설비 증설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해요. 또 가스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경유로 발전하려는 수요가 늘면서 재고가 빠르게 줄었다고 합니다. 네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영향을 크게 미쳤는데요. 유럽은 경유 차량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러시아로부터 이 경유의 한 20%가량을 수입하고 있어요. 수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전반적인 경유값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지금은 경제가 다 세계적으로 통합이 돼 있으니까 당연히 국내 기름값, 특히 경유값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앞서 이 이슈 인터뷰에서도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이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사실 근데 기름값만 이렇게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것들도 좀 많이 올랐죠? 예, 그냥 다 올랐습니다. 네. 일단은 가공식품이 6.4% 올랐는데 빵값이 1년 만에 9%나 올랐어요. 석유류도 올랐고 가공식품도 올랐으니까 이를 통합하는 모두 아우르는 공업제품 가격도 당연히 올랐겠죠. 네. 6.9% 올랐습니다. 이게 2008년 10월 이후의 최대폭이었습니다. 농축수산물은 0.4% 올라서 오름세가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수입 쇠고기 그리고 돼지고기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반면에 파와 양파 같은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체 상승을 좀 제한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최근에 소비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많이 접하셨을 텐데 네. 공급이 대폭 늘어난 게 아닌데 소비가 증가한다면 당연히 가격이 오르게 되겠죠. 그렇죠. 외식 가격이 6.6% 올랐습니다. 이게 1998년 4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이었습니다. 공급 문제 있고요. 수요 문제도 있다 보니까 농산물과 석유류처럼 가격 변동이 큰 품목을 제외한 그러니까 근원 물가 이게 3.3% 올랐는데요. 이게 2011년 12월 이후에 최대폭입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물가의 기조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정부가 이 물가 점검 회의를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점검 회의가 정부에서 진행이 됐고요. 일단은 물가의 주무 관리 기관은 한국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통화량을 조정을 해서 물가를 관리하는 목적이 한국은행법 1조 1항에도 나와 있는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이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물가 상황 점검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은 총재가 공석이죠. 그래서 이환석 부총재보가 주재를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 2월에 올해 유가를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83달러로 전망을 했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하면서 100달러 넘는다는 소식, 그보다 훨씬 더 높게도 올랐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잖아요. 네네. 이런 고유가 상황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변수가 많지만 일단은 예상보다는 훨씬 유가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 유가에도 영향을 미치지만은 워낙 곡물 같은 것들의 보리나 밀 같은 것에 그러니까 전반적인 곡물 가격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네. 여기에 중국 내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면서 공급망 차질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고요. 한국은행은 그래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1%로 제시했는데 이를 크게 웃돌 것으로 오늘은 전망을 했습니다. 4%대 고물가 상황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해요. 네.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의 판단도 마찬가지인데 통계청이 당분간 고물가 상황이 크게 둔화할 가능성은 작다는 입장을 내놨고요. 오늘 오전에 물가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부총리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복경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났다면서 당분간 물가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앞서 유류세 인하 이야기만 해서요. 유류세 인하 정책 포함해서 오늘 나온 정부의 물가 잡기 대책들 어떤 게 나왔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유류세 인하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런가요? 네. 전반적인 경제 구조를 보면요. 기본적으로는 물가가 점진적으로 오른다는 가정하에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너무 올라도 또 너무 오르지 않아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의 문제는 물가가 빨라도 너무 빠르게 오른다고 볼 수 있겠죠. 이 물가가 오르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늘어나니까 경영 활동에 지장이 생기게 되고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입보다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게 되면은 사실상 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수입은 줄어드는 꼴이 되거든요. 이게 실질 소득인데 수입이 줄어든 셈이 됐으니까 소비도 당연히 줄여야겠죠. 네. 단순하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물가가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당연히 정부도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류세 인하가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류세 그러니까 국제 유가만 오르는 게 아니라 곡물 가격 같은 원자재 가격이 전방위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고려를 했을 때 과연 이 유류세 인하가 물가 안정 효과를 얼마나 발휘하게 될지는 좀 미지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시선은 다음 주 목요일에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상 초유로 총재가 없이 진행되는 금통인데요. 이번에는 금통위원 가운데 한 분이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해요. 네. 한국은행이 지난 2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그때 물가 상승을 이유로 앞으로는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려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릴 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한꺼번에 0.5%포인트 높이는 그러니까 빅스텝이라고 부르죠. 이런 가능성도 지금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어요. 네. 이런 빅스텝이 이어진다면은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현재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같은 금리라면은 당연히 사람들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원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갈 우려가 커지게 됩니다. 네. 여기에는 우리가 정책금리적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고는 있는데요.
최근에 경기 전망이 상당히 좀 악화했다 이런 변수도 있어서 일단은 다음 주에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조프로의 경제 팁 전해주시죠. 지금 물가 이야기를 연일 드리고 있는데요. 물가 관리를 제가 통화 정책으로 해서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그런데 통화량만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죠. 네. 물가 관리는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은 대외적인 환경에도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국제유가나 원자재 가격 같은 것들이 영향을 받는 것만 봐도 대외 환경이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국토가 그렇게 크지 않은 데다가 산지가 많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병충해 같은 거에도 굉장히 변수에 취약한 물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어떤 대안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정책적인 창의성을 발휘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였습니다.